안녕하세요. 심리지표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이론이나 분석보다는 제가 직접 겪은 일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요즘이 딱 대학 입학 시즌이잖아요. 설레는 마음 안고 캠퍼스에 처음 발 디디는 분들이 많을 시기인데 그 시절에 저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학생이 아닌 분들한테도 충분히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직장에도 동호회에도 어디서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이런 구조는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오늘 그 구조의 정체를 끝까지 같이 들여다봐요. 제가 20살에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솔직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어떤가요?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고 만나는 사람도 거기서 거기고 뭔가 내가 선택한다는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대학은 달랐어요. 캠퍼스는 넓고 동아리도 있고 MT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 진짜로 내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싶은 그 감각이 있었어요. 그 설렘을 안고 들어간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봤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가명으로 민지라고 할게요. 첫인상은 진짜 좋았어요. 키가 아담하고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항상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누가 말을 걸어도 눈을 반짝이면서 맞아 하면서 들어주는 그런 애.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저 애랑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먼저 다가가기도 전에 민지가 먼저 왔어요. 아까 교수님한테 질문한 거 너 맞지?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했어. 그 한마디였어요. 내가 한 행동을 누군가가 기억해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홀랑 열려버린 거죠. 그 뒤로 자연스럽게 민지 무리에 끼게 됐어요. 항상 같이 밥 먹고 같이 강의 듣고 카페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밝고 사이좋아 보이는 무리였어요. 그 안에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두 명이 있어요. 희진이랑 진이. 희진이는 눈이 크고 동그랗고 피부가 하얗고 말투가 천진난만한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그게 귀여워서 처음엔 다들 좋아했어요. 진이는 반대로 텐션이 항상 높고 어딜 가든 분위기를 띄우는 스타일이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활기차고 좋은 무리였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걸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희진이가 뭔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게 뭔 말이야?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 순간 애들 눈빛이 딱 서로 오가는 거예요. 아주 짧아요. 0.5초, 1초 정도. 그냥 시선이 스치는 수준인데 뭔가가 담겨 있어요. 조롱인지 비웃음인지 아니면 서로 공유하는 어떤 감각인지.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민지랑 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있잖아, 희진이 뭔가 물어볼 때마다 애들이 왜 그래? 눈빛이 좀 이상하게 오가던데. 민지가 잠깐 웃더니 말했어요. 아, 그거? 희진이 눈 동그랗게 뜨면서 막 물어볼 때 좀 답답하지 않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다 그렇게 느낀대.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희진이한테 한 번도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민지가 말하는 방식이 묘했어요. 답답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서 마치 그게 당연한 감정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지? 너도 그렇지? 다 그래. 이런 뉘앙스. 저는 얼떨결에 그러고 보니 좀 그런 것도 같네. 해버렸어요. 딱 그 한마디. 근데 그 순간부터 저도 그 눈빛 교환의 공범이 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심리학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이런 상황에 노출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사회심리학의 동조 압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하면 자기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상한 건가? 다들 그렇게 느끼는데 나만 다르면 내가 문제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수 쪽에 맞춰버리거든요. 이걸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 보여준 사람이 솔로몬 애쉬예요. 1950년대의 한 실험인데요. 참가자들한테 선분의 길이를 맞추는 간단한 과제를 줬어요. 혼자 할 때는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면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자기 눈으로 봐도 틀린 걸 알면서 그쪽 답을 따라갔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변의 분위기가 더 강하게 작동했던 거예요. 민지는 이 심리를 아주 영리하게 이용했어요. 직접 희진이 이상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 애들도 다 그렇대라고 말하면서 제가 스스로 그 판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게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민지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교묘한 방식이에요. 그 뒤로 저도 모르게 그 눈빛 교환에 끼게 됐어요. 희진이가 물어보면 누군가 눈이 슥 옆으로 가고 옆 사람이 받아서 쓱 그러면 다들 슬쩍 입꼬리를 올리고 희진이 혼자만 모르는 거죠. 아니 사실 알았을 거예요. 사람은 다 느껴요. 자기가 어떤 눈빛을 받는지. 근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알았어요. 내가 왜 희진이 편을 들지 않았는지. 무서웠어요. 내가 희진이 편을 들면 다음 타겟이 내가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눈빛 교환에 끼었어요. 그게 지금도 후회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렇게 희진이 상황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이번엔 진이 차례가 왔어요. 진이가 같은 과 남자 오빠랑 사귀게 됐어요. 키 크고 잘생긴 스타일. 솔직히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리 분위기가 슬슬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이를 피하는 느낌? 진이가 자리를 비우면 수군거리는 분위기가 생기고 또 민지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애들 진이한테 왜 그래? 민지가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진이가 그 오빠한테 사귀기 전에 노골적으로 꼬리쳤대. 저는 그때 그 말에 토를 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 뒤로 진이는 무리에서 완전히 찍혔어요. 처음엔 그 이야기로 욕을 먹더니 나중엔 정말 별거 아닌 것들까지 다 문제가 됐어요.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 웃음소리가 크다. 너무 나서는 것 같다. 뭘 해도 꼴보기 싫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충격받은 장면이 있었어요. 진이를 욕하는 자리에 희진이가 같이 앉아서 쟤 진짜 그렇지 않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빛 교환의 타겟이었던 그 희진이가. 저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타겟이 지치고 지쳐서 민지한테 기어가면 민지가 다독여주면서 다시 거두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민지한테 고맙고 살아남기 위해 다음 타겟 욕에 합세하는 거예요. 희진이가 딱 그 경로를 밟은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그 구조가 반복되면서 민지는 항상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타겟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직감했어요. 내 차례도 온다고. 여기서 잠깐 이 구조를 정리하고 싶어요. 민지 같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에는 꽤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 유형을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불러요. 주먹이나 말로 직접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무기로 쓰는 방식이에요. 주로 집단 내 위계 구조를 이용하고 직접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상대를 고립시키는데 아주 정교하게 작동해요. 첫 번째 패턴은 타겟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한 명이 계속 타겟이 되면 구조가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해요. 이게 무리 전체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나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무리 전체를 한 사람 주변에 묶어두거든요. 두 번째는 본인은 절대 직접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지가 직접 쟤 이상해, 쟤 나쁜 애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애들도 다 그렇대. 이렇게 하면 실제로 욕은 무리 사람들이 하게 되고 나중에 본인은 발을 쏙 빼도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은 구조가 만들어져요. 아주 교묘하죠. 세 번째가 진짜 무서운 부분인데요. 타겟이 지치면 다독여준다는 거예요. 은따를 당해서 지친 사람이 결국 민지한테 하소연하러 가면 민지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그런 말했어? 왜 그런 소리래? 내가 다 알아볼게. 나한테 말하길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민지가 구원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깊이 끌려 들어가요. 이게 반복되면서 민지는 항상 중심 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한 가지가 보여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깊이 끌려 들어가고 결국 어느 순간 본인이 타겟이 되거나 타겟을 욕하는 공범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저는 결국 그걸 가장 아픈 방식으로 배웠어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아무 생각 없이 민지한테 소개해줬어요. 처음엔 셋이서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 조금 더 오래 보는 것 같고 웃을 때 더 적극적인 것 같고 그냥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맞았어요.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멀리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이었고 맞았어요. 제 남자친구와 민지였어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돌아서서 집에 왔어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혼자 울었어요. 근데 울면서도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 이거 민지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지? 였어요. 배신을 당한 순간에도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구조에 깊이 들어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씁쓸해요. 며칠 뒤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내 남자친구랑 둘이 만난 적 있어? 민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어요. 아니. 왜? 그 순간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어요. 배신감. 그리고 이 사람한테 덤볐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자친구와만 조용히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무리 안에서 더 버틸 자신이 없어서 휴학을 신청했어요. 그때 저는 어렸어요. 근데 어렸다는 게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저는 무리에서 잘 보여야 한다. 은따당하면 안 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그 안에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리에서 버텼다고 해서 제가 안전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결국 타겟이 됐을 거예요. 그 구조 안에 있는 한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를 함께 욕하도록 유도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만 해도 충분해요. 굳이 반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견을 내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단 한 번 그런 것 같기도 하고라고 했다가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침묵이 동조가 되는 구조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은 그냥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이런 구조에서는 누구든 언젠가 타겟이 돼요. 잘 보이려고 노력할수록 더 깊이 끌려 들어가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적 승인 욕구인데요. 특정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행동의 기준점이 되어버려요. 그 기준점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도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거리를 유지하는 게 상책이에요. 세 번째, 은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은따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대학에도 직장에도 어디에도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 무리 하나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눈치 보며 버티는 것보다 그 밖에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회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소수의 관계라도 진짜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친밀해 보이는 대규모 무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높게 나와요. 숫자가 아니라 질이에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한 명이 눈치 보게 만드는 10명보다 낫거든요. 네 번째, 그 패턴을 일찍 알아채는 연습을 하세요. 무리 안에서 항상 한 명씩 타겟이 생긴다면, 그 중심에 항상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직접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엔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타겟을 만들 때도 다독여줄 때도 항상 본인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그 사람 주변에서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느냐를 봐야 해요. 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민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흔한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서워서 같이 휩쓸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두 방법 모두 잘 안 돼요.
같이 휩쓸리면 나도 구조의 일부가 되고 정면으로 부딪히면 내가 타겟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조용히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멀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무리에 쏟는 에너지를 줄이면서 나한테 맞는 관계를 다른 쪽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자기보호적인 행동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자기 중심을 유지하면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 나 얘기잖아 싶은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희진이나 진이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라면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그 무리 안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한번 의심해보세요. 버텨서 얻는 게 뭔지, 나가면 잃는 게 정말 그렇게 크고 소중한 것인지, 그 안에서 눈치 보며 사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내가 얼마나 나를 갉아먹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만약 그 자리를 나와서 혼자가 되는 게 두렵다면 그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무섭죠. 근데 그 무서움이 사라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무서운 채로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요. 그게 용기의 진짜 의미거든요. 두렵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용기가 아니에요. 무서운데도 하는 게 용기예요. 저는 그걸 조금 늦게 알았어요. 휴학하고 나서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오히려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 무리 안에서 얼마나 나답지 않게 살았는지. 오늘 이야기 조금 무겁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결국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조차 모르게 됐거든요. 그 감각을 되찾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일찍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 시간만큼 더 나답게 살 수 있기를요. 오늘도 심리지표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